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요와 수면장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비뇨의학과와 수면의학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수면의학의 전문가이신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구용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면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계시고 또 수면 관련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연구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수면장애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셨고 특히 웨인 해닝 젊은 연구자상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국제학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인지 또 어떤 연구로 수상하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웨인 해닝 젊은 연구자상은 IRLSSG, 즉 국제 하지불안증후군 연구그룹에서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저는 국제 수면 관련 학회와 연구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특히 하지불안증후군을 포함한 수면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 성과와 국제 학술 활동을 인정받아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의미 있는 연구로 멋진 상을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수면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잠이라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교수님, 수면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뇌와 몸이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수면 중에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능도 이제 일과 동안 힘들었었던 그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 혈압, 혈당 같은 대사 조절에도 수면이 관여하고 최근에는 건강한 수면을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뿐만 아니고 잠이 중간에 얼마나 끊기지는 않았고 연속성이 있었는지, 수면 시간이 규칙적인지, 적절한 시간대에 잤는지, 자고 난 뒤 낮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수면 장애가 없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 자고 중간에 자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계속 나쁘면 낮 동안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감정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위험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은 건강의 기본 요소로 봐야 됩니다. 네, 잠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야간요가 있으면 수면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의 핵심 질문은 이거입니다. 소변 때문에 깬 것일까? 아니면은 잠이 먼저 깨서 소변을 본 걸까? 하는 건데요.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환자분들은 이제 밤에 내가 화장실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소변 때문에 깼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쪽은 실제로 방광이 충분히 차고 소변량도 많아서 소변이 잠을 깨우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소변을 본 후에 비교적 쉽게 다시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다리 불편감, 통증처럼 잠을 깨우는 다른 문제가 먼저 있고 이것 때문에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변량이 많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변이 잠을 깨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할 때에는 소변이 정말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는지, 실제 소변량이 많았는지, 잠든 뒤 얼마 만에 처음 깼는지, 그리고 소변을 본 뒤 다시 쉽게 잠들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야간요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요실금학회, 즉 ICS에서는
야간류를 원래 자야 하는 시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변을 보기 전에는 잠들어 있었고 소변을 본 후에 다시 잠들거나 적어도 다시 자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의상으로는 밤에 한 번만 소변을 보러 일어나도 야간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질환이거나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환자의 어떤 나이나 수면 전에 취침 전에 수분 섭취, 카페인, 음료, 수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2번 이상 반복될수록 수면의 방해와 불편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 여부는 횟수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환자분이 매우 불편해하거나 소변을 본 뒤에 다시 잠들기 어렵다든지 다음날 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특히 고령자에서는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깼다가 이제 넘어지는 낙상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 우리가 원인을 평가하고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2-3번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혀 불편함이 없고 특별히 위험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의 필요성과 목표를 개인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의 관점에서도 횟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잠든 뒤에 첫 번째 화장실 방문까지 얼마나 오래 잤는지, 소변을 본 뒤 다시 잠을 잘 드는지, 전체 수면이 얼마나 자주 끊기는지도 함께 봐야 됩니다. 네, 또 2019년 최신 정의에서는 소변 때문에 깼다는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주된 수면 시간 중에 잠에서 깬 후에 소변을 본 횟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깼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려면 배뇨일지라고 하는 검사가 중요한데요.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 소변을 본 시간과 소변 양 이런 것들로 밤에 소변이 실제로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뇨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야간뇨의 비뇨의학적인 원인을 이해할 때는 먼저 소변의 생성과 방광의 저장 기능의 문제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단뇨입니다. 하루 전체 소변량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유독 자는 시간 동안에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저녁에 수분 섭취가 많다든지 좀 음식을 짜게 드신다든지 다리 부종, 심장이나 신장질환,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생체 리듬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단뇨입니다. 밤뿐 아니라 하루 전체 소변량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절되지 않고 있는 당뇨병이 있거나 일부 내분비 질환, 신장 기능 문제, 그리고 특정 약물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광 저장 장애입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닌데 방광 자체가 예민하거나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기능적으로 줄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출구 폐색 이런 질환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축으로는 이제 수면 장애를 같이 봐야 됩니다.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 운동, 통증처럼 잠을 먼저 깨우는 문제가 있으면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야간 배뇨가 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는 이런 원인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보다는 서로 겹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뇨일지나 수면 증상, 전신 질환, 그리고 복용 중이신 약물들을 함께 봐야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야간 단뇨는 야간의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는 항인용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신장에서 배출되는 수분을 재흡수시켜서 소변을 농축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에 소변의 양 자체가 많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3, 4시간마다 소변을 보지만 밤에 자는 동안에는 7, 8시간씩 소변을 보지 않고 잘 잘 수가 있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아침 천류는 굉장히 노랗게 농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노화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야간에 소변량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사실 뭐 방광의 소변이 300~400cc씩 차게 되면 그대로 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어나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방광의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의 소변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네. 우선 자기 전에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 4~5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를 좀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뭐 음료수나 뭐 수박 같은 과일이라든지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방광을 한번 비우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야간 단뇨로 인한 이 야간뇨 때는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데스모프레신과 같은 항인효 호르몬 제제를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의 저장 기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이 보고 주된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방광의 저장 기능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광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작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방광이 기능적으로 예민해져서 소변을 충분히 많이 저장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방광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일찍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소변량이 줄고, 나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광의 저장 기능이 감소한 경우는 치료가 대부분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쓰는 약제들이 항콜린제제나 아니면은 베타3 아고니스트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이고,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도 추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을 단독 혹은 병합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의 이제 작용 기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광의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방광이 예민해진 것을 좀 가라앉혀주고 방광을 좀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줘서 방광의 배뇨근이 불수의적으로 수축을 해서 빈뇨나 급박뇨, 야간뇨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선생님도 야간뇨로 오시는 분들, 이런 약제 쓰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야간뇨로 오시는 경우 이런 약제를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제 깨신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야간뇨와 별개로 이제 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야간뇨나 배뇨장애 환자들을 볼 때는 비뇨기과에서 하는 중요한 검사가 배뇨일지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방광의 기능이나 야간 단뇨를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뇨일지인데요. 3일 동안 대부분은 하루 종일 보는 소변의 시간과 양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번거로운 검사기는 한데,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그 방광의 기능적 용적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루에 나오는 총 소변량이나 야간 단뇨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랑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도 수면 환자들을 볼 때는 항상 수면 일지를 쓰게 해서 수면 일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뇨 일지, 수면 일지 이런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면 일지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제 수면 일지를 보통 쓰는 경우는 이제 불면증 환자들한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쓰는데
잠을 어떻게 자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침대에 누운 시간을 따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든 본인이 잤다고 느끼는 시간, 그다음에 중간에 깼다면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각성 일어나서 깨어 있는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깨고 나서도 바로 이제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침대에서 나온 시간까지 이런 수면에 관련된 일기를 쓰고 그때 이제 당연히 낮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네, 환자도 맞습니다. 이렇게 알 네. 수가 있겠네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 하루만 이제 여기도 3일을 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네. 이런 부분들을 봐서 수면의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 배뇨일지를 배뇨장애학회에서 이렇게 그 정형화된 포맷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네. 혹시 수면장애학회에서도 그런 수면일지 포맷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일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쓰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하려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인 수면 일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네. 이제 사실 이제 좀 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글을 이제 글로 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려서 수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면 장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야간뇨 환자에서 수면 장애 관련 요인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2번 이상 야간뇨가 있는 남성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연구에서는 약 31%에서 수면 장애 관련 요인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불면 장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적 사지 운동, 수면 시간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다 포함합니다. 또 전체 환자의 73%에서는 이제 슬리캄이라고 하는 5쭉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관련 요인이 있었고 33%에서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간뇨가 단일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특정 연구 대상에서 나온 결과라서 모든 야간뇨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 비율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야간뇨 환자에서 몇 번 소변 보느냐 이런 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잠을 깨우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주제랑도 좀 네. 맞네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야간뇨는 소변 문제일 수도 있고 수면 문제일 수도 있으며 실제 환자에서는 둘 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소변이 잠을 깨우는 경우에는 실제 야간의 소변 생성 증가, 방광의 저장능 저하, 절박뇨나 잔뇨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이 먼저 깨는 경우에는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통증 같은 문제가 먼저 있고 깬 후에 소변을 보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환자마다 어떤 부분이 더 실제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야간뇨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방광, 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면 쪽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다 보면 수면 자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야간뇨로 잠이 반복해서 끊기면은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다시 잠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면이 이제 분절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깨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날에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분 변화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낮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근데 반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도 야간뇨랑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처럼 잠을 자꾸 깨는 질환이 있으면은 각성 횟수가 야간뇨와 별개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평소에는 그냥 무시할 정도의 약한 요의가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고, 이때는 실제 방광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수면과 생체 리듬 변화,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조절 변화, 또는 동반 질환이 밤 소변 생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면이 나쁘면 모든 사람한테 소변이 늘어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어떤 환자는 소변 생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잠이 먼저 깨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야간뇨랑 수면장애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면서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만 치료하거나 수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문제가 시작을 했고 현재 어떤 요인들이 악순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야간뇨랑 수면장애가 서로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첫 무중단 수면 시간이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든 뒤에 처음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이어서 잤는가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밤에 똑같이 2번 화장실에 갔더라도 첫 번째 배뇨가 잠든 지 한두 시간 안에 있었던 경우랑 4~5시간 잘 잔 후에 있었던 경우는 수면에 미치는 부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잠든 초반에는 깊은 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 이른 시간에 첫 번째 배뇨가 생기면 초반 수면이 중요한데 그 수면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평가할 때는 횟수뿐만 아니고 첫 번째 화장실 방문이 잠든 뒤 몇 시간 만에 있었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2025년 발표된 아카시라는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인데, 이 시간에서는 3시간 미만 그리고 3시간 이상을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선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3시간 연구 위에서 정한 비교 기준이지 3시간 미만이면 모두 다 비정상이란 뜻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잠든 지 3시간도 지나기 전에 첫 번째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전립선 검사를 위해서 입원한 50세 이상 남자 환자들을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86명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한테 24시간 배뇨일지, 잠든 뒤 첫 번째 소변이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를 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보자면은 이제 3시간 안에 첫 배뇨를 한 분들한테는 크게 2가지 축이 관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밤 초반에 소변 생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잠든 뒤에 첫 소변에서 물 배출이랑 나트륨 배출이 더 많은 상태가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방광 저장 상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방광이 평소 가장 많이 잤을 때보다 덜 찬 상태에서 첫 번째 배뇨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뇨가 너무 이른 이유가 단순히 방광이 작아서 그렇다든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물 배출, 나트륨 배출, 방광 저장 상태가 각각 짧은 첫 수면 구간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배뇨가 너무 이른 분들은 밤 초반에 소변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방광이 얼마나 저장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연구는 한 기관에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라서 모든 환자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진료에서는 배뇨일지랑 수면 증상을 함께 확인해서 개인별 원인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야간뇨의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흥미로운 연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연구에서도 잠든 뒤에 3시간 이내에 첫 배뇨를 한 분들이 밤 초반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방광이 충분히 차기 전에 소변을 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 방광이 얼마나 오래 더 많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지, 즉 기능적인 방광 용량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수면이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 중에 영신 김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한두 시간만 자고 깨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소변을 보러 간다. 그리고 깊은 잠은 못 자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면제도 가끔 드시기는 하는데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나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보여준 슬라이드가 그러한 기전들을 또 설명하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광의 크기가 밤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 번에 얼마나 저장하고 어느 정도 찼을 때 요일을 느끼는지는 시간대와 수면 상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체 시계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어도 우리나라 시간대로 자꾸 졸리고 깨고 하는 것처럼 네. 뇌에서는 잠에 대한 생체 시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체 시계가 잠에만 있지 않고 최근에는 방광에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와 방광에서는 그런 생체 시계들이 다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제 밤에 한 번 저장하는 양은 이제 밤에는 좀 늘게 됩니다. 이 생체 시계에 따르면은. 그래서 자면 자꾸 깨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뇨 빈도가 원래 줄어드는 네. 그런 일주기 리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방광 자체에 방금 말씀드렸던 생체 시계 그리고 자율신경계, 호르몬 리듬이 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리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와 방광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방광 문제가 아니더라도 뇌의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리듬이 흐트러지면은 밤에도 방광이 충분히 자기 전에 요일을 느끼거나 배뇨하면서 첫 수면 구간이 좀 짧아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방광의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도 수면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방광이 차면서 발생한 신호는 척수와 뇌간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뭐 시상이라든지 여러 대뇌 영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약한 감각 신호가 들어와도 원래 같으면은 이제 각성이나 그러니까 뭐 조그만 소리가 나거나 하더라도 깨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각성이나 행동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영신김님께서 말씀 주셨던 불면증 혹은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뇌랑 자율신경계가 쉽게 깨어나는 과각성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꾸 깨는 상황이 조금 많아지죠. 이제 각성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평소라면은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요일에도 쉽게 잠에 깨서 내가 잠에 깬 게 소변 때문에 잠에 깼나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이제 계속 소변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방광이 충분히 차서 깨는 게 아니고 잠이 먼저 깨고 그 뒤에 약한 요일을 인식해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뇨기과 의사들끼리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요를 치료를 할 때 습관적으로 계속 소변을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약제 반응이 없이.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잠을 이렇게 푹 못 주무시다 보니까 얕은 잠을 자거나 이러면 우리가 약간 얕은 잠을 자다 보면 소리에도 금방 깨고 이러는 것처럼 네,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없는 경우는 없고 대개는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는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자극이 있을 건데 이제 잠을 이렇게 푹 못 주무시다 보니까 그 자극을 자꾸 느껴서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뇌가 과각성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작은 이제 자극에도 금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소변을 보러 갔다 오니까 소변 때문에 깬 건지 왜 깬 건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밤에 자꾸 습관적으로 소변을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뇌의 과각성 상태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뇌의 과각성 상태는 그야말로 수면이
이제 깊은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뇌 각성 상태를 조금 좋아지게 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시차 얘기를 네.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억지로 밤에 이제 외국에 갔는데 잠이 안 와요. 이제 너무 나는 졸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세스 S, 프로세스 C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S라고 하면은 누구나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이 잠을 못 잔 상태 때문에 졸리겠거니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 안에는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시계랑 내가 잠을 못 잔 시간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게 어긋나 버리면은 내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과학각성성 우리가 흔히들 외국 여행하면 느낄 수 있는 내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피곤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각성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각성 상태가 꼭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수면 질환에서 과각성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면도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수면 질환에 따라서 하나씩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부분들이 수면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옛날에 의대생 때 네네. 밤늦게까지 막 공부를 하다가 맞습니다. 네. 피곤해서 조금만 자야지 하고 딱 누워도 네. 잠이 안 네,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과각성 상태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들은 이제 병적인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미리 안 해놔서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과각성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이제 부지런하게 공부를 미리.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40대시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밤 11시쯤에 취침을 하면 새벽 3시, 5시 이런 식으로 두세 번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시고 증상을 찾아보면 과민성 방광염,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비뇨기과, 신경과 두 군데 다 가봐야 되는 건가요? 미리 비우려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카르페 디엠님 Y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바로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드리면은 대답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두 과를 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고 나서 좀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중간중간에 깨서 소변 마려운 부분들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수면무호흡증이 증상이 있다면 조만간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그걸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뇨기과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신경과를 먼저 가셔라.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같은 두 번의 야간요가 있었더라도 어떤 분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바로 다시 잠들고 어떤 분은 한동안 잠을 못 자는 차이도 불면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야간요 횟수가 같더라도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소변이 충분히 차서 잠에 깬 경우에는 배뇨 후 비교적 쉽게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불면증이나 과각성 때문에 잠이 먼저 깬 경우에는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더라도 약한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각성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데 30분, 40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수면 효율이라는 게 떨어지고요.
이제 다음날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 효율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언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효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각성 상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잠만 자야지 깨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분에 실제로 잔 시간 이거를 우리가 네네. 수면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높게 만드는 게 이제 과각성 상태를 좀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간용 환자에서는 밤에 몇 번 소변 받는지 이런 것들만 묻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묻는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처음 무엇 때문에 깼는지, 실제 소변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잠이 안 와서 네. 계속 뭐 누워 있었다, 배뇨일지 같은 거 쓸 네, 때 저희가 취침한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쓰는데 네. 사실 그게 쭉 주무신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수면 효율이 떨어지는 분들이겠네요. 그런 분들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저희가 불면증 치료하거나 이럴 네. 때는 수면 효율을 굉장히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요. 네. 밤에 잠을 깨면 네.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 있으면은 그 누워 있는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깼다라는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네. 있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것들은, 이제 하룻밤 검사실에서 자는 거예요. 검사실에서 자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불을 끈 시간부터 불을 켠 시간까지, 그거를 이제 수면 다운 검사 시간 전체에 시간대로 보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실제로 뇌파 그리고 근육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다 측정을 해서 그 시간대를 다 측정을 해서 이제 정말 깨어 있는 게 하나하나 저희가 뇌파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어 있는지 1단계 수면으로 얕은 수면을 자는지 2단계, 3단계 수면처럼 깊은 수면을 자는지 네. 혹은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꿈꾸는 수면을 하는지라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이제 깨어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계산을 해서 수면 효율을 계산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집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거를 다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본인한테 내가 잤다고 느꼈다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일지에다 표시를 해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수면을 평가하고 그 외에도 이제 요새 보면 워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수면의 단계를 평가해 주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그래서 그 야간 단뇨를 아까 검사를 할 때 네. 하루 24시간 나온 소변 분에 밤에 자다가 나온 소변을 이제 나눠서 한 0.3, 뭐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야간 단뇨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수면 효율은 몇 프로 정도가 되면 좋은 건가요? 이제 수면 효율을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적어도 저희가 이제 불면증 치료할 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막 3, 40%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나는 계속 누워 있었는데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샜다. 네. 그런 분들은 정의상으로는 0%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자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8, 90% 이상, 90% 이상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수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치료들을 불면증 치료 때는 많이 지금 말씀드렸던 불면증 치료 때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면장애 가운데 야간뇨와 관련성이 비교적 제일 잘 알려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는 한 어느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나요? 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아까 이제 까르피디엠 Y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내가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수면경과부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면센터 환자를 분석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2번 이상 야간요가 남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35.2%, 근데 여성에서는 59.8%나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야간요를 같이 호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실제로 저희 뭐 수면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받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 전체 비율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야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무호흡증이 누가 봐도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뭐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네. 이제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단서가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단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심한 코골이 그리고 옆에서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다가 안 쉬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숨이 막혀서 이제 초킹이라 그러는데 깨는 증상.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사셔서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나는 코를 고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근데 낮에 너무 졸리대요. 낮에 졸리고 피로하고 틈만 나면 이제 책 보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잠깐 서 있다가 뭐 이렇게 잠이 빠져들고 식사만 하면 너무 졸음이 와서 이제 식곤증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졸고 또 비만, 목둘레가 굉장히 큰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특히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은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겹치면은 수면 전문 진료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수면다운 검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다가 숨이 는 증상 같은 거는 이제 옆에서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간혹 가다가는 이제 숨소리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해서 오시는 네. 경우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코를 막 고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네. 옆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탁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숨이. 그러니까 정말 네. 무호흡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정말 그 긴 경우에는 30초는 기본이고 한 61분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산소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네.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이게 네네. 심해지는 경우에 혹시 이거 사망을 할 네,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수면다운 검사실에서는 네. 아주 심한 경우 이제 산소 수치가 저희가 90 미만만 돼도 막 산소를 이제 붙이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의 환자분들한테 저는 한 50%, 40%이 정도까지도 떨어지나요? 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네.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는데 네. 아주 드물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그때 이제 심장이 멎어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야간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수면 검사를 꼭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이 줄거나 멈추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중 산소 수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은 깨요. 스스로. 네. 근데 오히려 과각 상태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안 그러면은 계속 숨을 못 쉴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성 피로에 이제 제대로 된 수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때문에 너무 졸려서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숨을 아예 못 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뇌가 호흡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짧은 각성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본인은 이런 미세각성을 모두 기억 못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깨는데도 뭐 100번 이상 깨는데도 네네. 기억을 못 하는데 밤이 반복해서 끊긴 뒤에 잠이 이제 반복해서 끊긴 뒤에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소변 때문에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밤에 소변 생성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려고 힘을 주게 되면 가슴 안에 음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러면 심장, 특히 심방에 혈액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자극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AMP, 즉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P는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 수면무호흡증, 야간요 이 관계를 이 EMP 하나만으로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반복적인 저산소증, 교감신경 활성, 혈압, 변동, 그리고 RAS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시스템, 바주프레신 조절, 재분포, 방광 감각 변화까지 굉장히 많은 기전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야간요에서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첫 번째는 호흡 문제 때문에 잠이 먼저 깨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겠죠. 두 번째는 실제 야간 소변 생성이 증가해서 소변 때문에 실제로 깨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수변무호흡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저기 아까 어떤 분이 까르페 DMY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네. 양압기를 좀 쓰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양압기 치료를 포함한 치료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을 보는 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비인후과도 보고 신경과도 보고 다양한 과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1차 치료는 말씀하셨듯이 양압기 치료가 네. 1차 치료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런 치료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했던 사람들은 기도에다가 네. 이제 아예 구멍을 뚫어서 네. 이제 숨을 쉬게 하는 치료를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은 오래된 시절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다행히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야간요 횟수, 밤 소변량이 감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돼 있고 연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의 야간요가 양압기 치료 자체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방광 저장 문제, 야간 단요, 생활 습관, 약물 등 다른 원인도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면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압기가 그래도 좋은 치료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그거 이제 끼고 자는 네. 게 네.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환자들 숙면도가 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저도 이제 실제로 양압기 처방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해서 봐드리면은 낮에 불편감이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침대에서 안 주무시는 예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제 나는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해. 그런데 푹신한 침대 정말 안락한 곳에서도 오히려 거기가 불편하다면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좀 익숙한 것들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 낮에 불편감이 있어서 낮에 너무 졸리고 두통이 있고 인지 저하가 있고 낮에 정상적인 활동하기 힘들었어. 내가 너무 멍한 상태에서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압기 치료하고 하면 내가 이게 신세계다. 머리가 너무 맑아졌고 개운해졌고 일상생활을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양압기를 하면서 잘 치료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적응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고 그 부분들을 또 하나씩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수면의학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런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치료 적응이 잘 안 되더라도 치료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네, 네. 이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나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실제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있을 수 있고, 하루 전체 소변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처럼 잠이 먼저 깨고 깬 김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이런 원인이 두세 가지쯤 같이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야간요 평가할 때는 항상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밤에 몇 번 갔냐, 몇 번 이제 소변을 봤냐라고만 물어보는 것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깼는지, 깬 뒤에 소변을 본 것인지, 한 번 볼 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잠들 때 첫 번째 배뇨까지 얼마나 자고 나서 이제 갔는지, 소변을 본 뒤에 다시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코골이, 수면중 무호흡, 불면증, 이제 하지불안증은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다리 불편감 같은 수면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수분 섭취 시간과 배뇨 시간, 한 번에 본 소변량을 배뇨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수면 일지도 같이 봐주면 좋겠죠. 이제 저녁 수분과 염분, 카페인과 음주, 복용 중인 약의 시간, 다리 부종, 당뇨 같은 동반 질환도 원인 감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상으로는 한 번도 야간뇨에 해당이 되지만 특히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 생활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환자에 따라서는 비뇨의학과적인 평가와 수면의학적 평가가 모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간뇨는 방광만의 문제도 아니고 잠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 2가지를 함께 봐야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